이번 동영상은 제가 2017년에 출간한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하여라는 책에서 제3권 거짓과 배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6장 범죄 행위로서의 거짓말에서 발췌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기 범죄가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를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대,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분석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죄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거짓말을 사용했는지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실이 아닌 명제라고만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의 일반적인 목적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올가미로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는 사기 행위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전체적인 대화 과정에서 그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 가해자가 의도한 대로 피해자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선과 진실을 위하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그러한 온갖 불의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간질하고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죄악에 거짓말, 사기, 기만을 언급하셨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최초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가능케 했던 옛 뱀의 무기는 살인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로 인한 인간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은 모든 죄의 통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성격을 지적하시면서 살인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 거짓말이 살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주위에서 거짓말에 관련된 많은 경고와 주의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거짓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예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거나 분노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때로는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지만 대체로 자기 방어나 악한 자의 의도를 제지하기 위한 보호적인 의도에서 제한적으로 합니다. 아마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나치게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먼저 처했던 상황과 연관해서 자신의 선택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기와 관련된 거짓말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어려서부터 범죄 관련 재현 영상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는 방법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도 행위와는 다르게 사기 행위는 외상 없이 물질에 손해만 입히고 심리적으로 배신감이라는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또한 피해 규모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강도나 도둑질은 그 상황에 있는 것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 대부분이나 심각할 경우 모든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잊지도 않았던 빚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배우자로, 때로는 부모나 자녀의 얼굴로 말입니다. 신체에는 상처 하나 주지 않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이용해서 재물을 취하는 과정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뉴스나 범죄 관련 방송을 보아도 어떻게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악한 의도에서 나온 거짓의 심리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상황이나 의도에 맞게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의 범죄 행동에 동일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방식의 태도를 일관성 있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도 하나의 대화 기술입니다.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는 가해자의 의도가 깔린 대화의 전 과정입니다. 한 사람의 의식을 가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질적 증거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정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안심하고 가해자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개인 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순수한 자기 방어에서부터
악의적인 범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유용한,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일상생활에서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분석해야 하는 근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으키는 감정과 정서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사기 행위와 같은 범죄로 이용될 때에는 특정 상황 속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행동하도록 촉구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함정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계 내에서 보이는 변화되는 태도나 신뢰가 쌓이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의 의도를 역추론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인지 상대방이 소유한 물질인지 내적인 이해와 관심인지 육체적인 쾌락인지 그 요구 조건에 따라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결국 사랑의 대상에게 책임감을 보이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마음 없이 타인에게 물질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자신의 힘과 권위로 통제하려는 의도만 확인하더라도 내면의 진심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거짓말하는 가해자의 목적을 곧바로 깨닫고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자기 방어적인 수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찰을 줍니다. 만약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100% 막을 수 있으며 설사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주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범죄 행위로 여겨지는 악의적인 거짓말과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야 할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정서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주는 대상에게 상당히 순정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대상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언급하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의 정서는 생물학적으로 회피와 도피 반응만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권위를 주고 섬기고자 하는 심리를 유도할 때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에서 이 두려움의 정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기 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큰 이점을 안겨줍니다. 주도권을 누가 갖는지는 두려움의 정서를 상대에게 유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에서 가해자는 처음에는 기대감이라는 긍정적 정서와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두려움과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모두 피해자 책임이라는 죄책감으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서 고립시킵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대개 선택의 우선권을 가해자에게 주면서 명령을 따르면 피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통제에 들어가서 명령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즉각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을 비판하거나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그대로 따르지 않아서 피해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입니다. 순진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 죄책감부터 버려야지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범죄 행동과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취하려고 협박한 가해자가 전적으로 잘못했지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속히 일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해자가 시키는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설득합니다. 간단할수록 피해자는 그 쉬운 일부터 먼저 끝내고 후에 상황을 지켜보려는 그런 심리를 갖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해결책도 알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가해자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후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에 정신이 홀린 것처럼 전화기에서 들리는 모든 명령을 따랐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한 심정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사기꾼들은 만남의 초기에 신뢰감, 호기심,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가해자가 제일 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신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행동을 자기 쪽으로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초기 만남의 순간에 자신감, 개방성, 이끌리는 외모, 밝은 표정, 유머 섞인 입담과 화술로 성격적인 특성에서 긍정성을 보이며 자기 직업, 학벌, 부모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끕니다. 모두 다 피해자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칭찬하거나 배려하는 인상을 주어서 신뢰를 얻습니다. 공감과 이해라는 내적인 태도나 선물 공세와 같이 물질적인 자원을 이용하여서 상대의 환심을 삽니다.
위로하거나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며 가해자의 그릇된 정보를 믿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조정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가족이나 재산, 경력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보유한 부동산 관련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은연중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다고 판단되면 동정심에 약하다고 예상해서 지나왔던 고통스러웠던 삶의 일부를 과장되게 부각시켜서 상대의 책임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동정심 얻기에 합당한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하여서 공감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항상 동정심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유능하다는 장점을 어느 정도는 피해자에게 심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정보와 또 한편으로는 상황만 변화에 잘 되면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연약함과 때로는 내가 갖지 않은 유능한 장점을 함께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가해자는 그러한 인간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동정심으로 잡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진 유능한 장점을 이용해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심리적인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로 쓰는 전략은 초기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서 피해자가 위로의 감정이나 은혜를 입는 마음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혜택을 받아야 할 수혜자라는 인식을 심으려 애씁니다. 동정심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호의를 유도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책임감만을 일으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정의 끈을 잡아서 상호 긍정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렵게 선해 보이거나 불쌍하게 보여서 증거 없이 말로만 믿으라 하고 철저히 내면의 의도를 가립니다. 연약한 점만을 피해자가 책임지고 보완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는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양면의 가면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감이든지 피해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든지 좋은 첫인상을 남기려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바라는 그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거나 자신이 또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연약함이 있는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특정한 지위의 인물이나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신하는 도식화된 행동 절차를 잘 알고 있거나 그러한 분야를 스스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이 정도의 외모나 옷을 입는다는 식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속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구체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은 마치 가해자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때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기 행위는 가난한 자나 유명하지 않은 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험이 없을수록 많이 아는 능력자를 찾으려 하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기대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그 기대에 부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해자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대 심리는 곧바로 통제와 폭력과 같은 협박과 억압을 만납니다.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가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초기 호감과 첫인상을 주는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이때부터는 피해자에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취향에 더 관심을 보이고 깊은 신뢰를 주어서 경계심을 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시점에서는 처음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암시한 정보를 강하게 신뢰하도록 하면서 더욱 피해자를 위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동업자로서 사업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호탕한 성격을 보이고 이성관계라면 결혼과 같은 미래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받은 첫인상과 지금 보이는 태도가 연결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되고 긍정적 감정이 그 이미지에 확신을 더해줍니다. 피해자는 동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기대감이나 외모와 같은 가면의 이미지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보여준 매너나 타인에 대한 단편적인 태도만 보았을 뿐인데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 가해자를 모두 안다고 착각합니다. 가해자는 그러한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식이 변해가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피해자를 통해 얻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사기 행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심리적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해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약간 걱정할 일이 있기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서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충격의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불안은 의심을 일으키거나 거부할 수 있으니 당당하면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잘 마무리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언급하고 차질이 생겼다고 고민하거나 이제 막 시작할 일에 착수금이 모자란다고 토로합니다. 얼굴 표정에서 근심하거나 한숨을 쉬는 등 연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와 대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종종 운을 띄우는 단어로 피해자가 스스로 듣고 연상하도록 상황을 설정합니다. 큰일이 곧 성사되는데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니 내가 빠진 공경에 내가 유일한 도움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다고 하여서 불안감을 느끼게는 하되 지나칠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눈먼 동정심과 조급한 마음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믿는다는 증거이면서 또한 정서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피해자의 정서가 두려움이었는지 동정심이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움직여야 올가미로 낚아챌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 얼굴 표정을 유심히 살핍니다. 대화 중에라도 피해자가 동정심이나 안타까운 공감의 정서를 보이는지 파악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 표현을 하면서도 감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찰하는 태도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보이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가해자가 기대하는 정서 반응과 행동을 보이지 않고 선을 그을 때 분노를 드러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화하는지 그 작은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돌아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왜 피해자가 의심이 들거나 위험 부담을 느낄 때 돌아서거나 개인 책임을 지라는 충고를 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말에 순응하는가? 그 이유는 피해자 내면에 이미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었던 불안감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순수하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우정이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정도까지 내적인 신뢰가 형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초기에 얻은 재물보다 더 큰 요구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가해자에게 생깁니다. 위의 상황까지 일단 종료되면 다음 단계는 좀 더 신뢰성을 굳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받은 돈으로 일이 잘 해결됐다는 말과 함께 이제 곧 큰 돈이 생긴다고 하면서 동업자에게 약속한 땅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보여줍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여러 가지 혼수품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여서 분주하게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시각적인 증거를 이용해서 피해자 내면의 기대감을 더 높이려는 것입니다. 끔찍한 사실은 그 비용이 실제로는 피해자가 준 돈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일부로 가해자의 가식적인 호의를 받으면서 더 큰 신뢰를 갖습니다. 가해자가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는 심리적 유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모든 것을 취하는 단계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갑자기 부탁하는 횟수와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빠지고 다급해지고 이제 곧 결과가 난다고 하여서 큰 일이 성사되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가해자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갑자기 많은 요구를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내면에 있는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정서의 강도를 높입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믿고 돈을 빌려준 이상 끝까지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틀어지면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여겨서 어느새인가 적극적으로 요구사항 모두를 들어줍니다. 이제 곧 회복된다는 희망과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미 상황은 끝난 것입니다. 가해자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립니다. 염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모든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피해자는 마치 벼랑 끝에 난간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제야 억눌러 왔던 의심스러운 상황을 다시 떠올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무시했던 가해자의 과거 행동에 의문을 두어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뢰를 두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며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감정에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순수하게 따랐던 자신을 탓하면서 결국 정신, 물질, 육체, 신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범죄인들이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지 일반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지, 피해자의 성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